도 여기 맞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예. 음.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날이 좀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감기들도 많이 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낮에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또 그러지 말고요.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공부하는 동안에 이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기가 되게 오래 가거든요. 한 2주 정도 간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래서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일단 체력이 좋아야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날이 좀 풀렸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공부하시기 되게 좋은 시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5월, 6월, 그러니까 4, 5, 6, 뭐 이렇게, 그 세 달 동안 하여튼 실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쌓여야 합니다. 예. 7월, 8월에는 공부 잘 안 돼요. 예, 7, 8월 때는 왜 공부가 잘 안 되시겠어요? 더워서, 덥고 뭐 남들 놀러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시즌이고, 9, 10월에는 공부가 더 안 되는데요. 예, 왜 9, 10월에는 공부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정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요 세 달 동안 아무튼 실력을 많이 이렇게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들을 좀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뭐를 많이 해봐야 돼요? 주관식이다 그럼 뭐를 많이 해봐야 돼요? 써보는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풀어보는 걸 많이 풀어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부심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테마 3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마 35번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좀 봐주실래요? 92? 예, 92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관 1. 자, 일단은 부심법 줄여서 부심법 개관 1에는 신고제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신고제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별을 세 개, 네 개 할게요. 네 개, 네 개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에서 두 개 내지 세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 외국인 제도에서 하나, 그 주택임대차 신고에서 지금 연속 하나 이렇게 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 내지 다섯 개까지도 나오는데 직전 시험에 다섯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에서 다섯 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우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페이지는 뼈대만 보여드리는 거고 세부적인 것까지 있으니까 아무튼 요거 뼈대를 좀 잘 잡고 계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전국적으로 하고요. 신고 의무자를 좀 볼게요. 요거 확대 좀 해드려서 하나씩 좀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 뭐 공급 계약이 있으니까 매도 매수가 신고하는 거가 원칙이고 이때 외국인도 신고를 합니다. 여기 외국인에다 밑줄 하나 해주시고 여기 나머지 두 칸에도 외국인 좀 찾아가지고 전부 밑줄을 좀 하나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신고 모두 한다. 어때요? 맞죠? 외국인도 세 가지 신고 다 해야 돼.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취득 특례 신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까지 외국인 다 하게 되고, 그리고 국가가 만약에 일방 당사자면 국가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가도 신고해야 되고, 이 둘 간의 우선순위는 국가가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뭐 팔았다, 샀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 국가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때 타방 당사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요. 국가는 단독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국가 등 위로 빼볼게요. 얘는 단독 신고한다. 단독.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복수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국가. 이건 이제 단수의 개념이니까 얘는 단독 신고한다. 그리고 개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줘야 되냐면 개공이 해야 되는데 여기 개공 자리에다가 채색 한번 잡아주시고 나머지 두 칸에 개공이 지금 들어가나 보세요. 나머지 두 칸에 개공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은 only 무슨 신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게 된다. 다시 한번 개공은 only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외국인 취득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요거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개공은 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한다. 그러면 요들의 어떤 의무의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면 누가 우선순위가 가장 우리 빠른 거예요. 개공, 그 다음에는 국가, 그리고 거래 당사자 이런 순으로 됩니다. 그럼 개공이 있으면 무조건 누가 신고? 개공이. 근데 개공이 없는데 우리 일반 사인과 국가가 계약을 했다. 그럼 누구가 단독 신고? 국가가. 근데 이제 개공도 없고 국가도 일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가장 최후에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그래서 얘가 예외 원칙적 신고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신고해야 되는 쪽이니까 신고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하게 되고요. 물건 소재지 시군구 그리고 대상 물건 대상 계약 요 라인이 아주 중요한 라인이에요. 요쪽 라인 다 중요합니다. 이쪽 라인. 그래서 물건과 계약을 한번 좀 살펴보면 물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물건 세 가지가 토, 건, 지라고 좀 암기하고 계시고 토건지 여기서 토건지의 토는 토지고요. 건은 건축물이고 지가 뭐겠어요? 지위, 지위.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매매 계약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공급 계약 뭐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쪽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부신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만 좀 소개하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부동산의 정의가 있잖아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정의가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민법상의 부동산의 정의잖아요. 근데 부신법에서도 부동산을 정의하는데 우리 부신법에서 부동산의 정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 그러면 이 부신법에서는 이런 거 안 들어가네요. 어떤 게 안 들어가냐면 어떤 정착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물 빼고 나머지 정착물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자면 임목 같은 거 있잖아요. 임목 같은 거 신고해요? 아니면 신고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신고 안 한다.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임목은 그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2예요. 그런데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신고 다 하는 건 아니다. 정리하면 중개대상물과 부신법에서 말하는 신고대상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그 다음 매매계약과 공급계약 뭐 이거 있는데 이 공급계약은 신규로 공급하는 뭐 이런 계약이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급계약은 뭐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부가가치세. 이건 이제 신규로 없던 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니까. 근데 매매는 쓰던 거 거래하는 거라서 중고 거래하는 거라서 얘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물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토, 건, 지에 대한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 매매와 공급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고 여기 지위에다가는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건. 자,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은 요거 우리 토건지 있잖아요. 토건지. 이 토건지에 대한 매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요거 신고해야 된다. 30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는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보면 방문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신고하는 거? 시군구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신고관청에 가서 하는 신고가 있고 아니면 그 요 홈페이지 주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자적으로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입력, 그러니까 이제 입력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전자신고는 입력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1번과 2번은 장단점이 좀 있겠죠. 그러면 1번의 방문신고는 뭐가 좀 장점이겠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가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장점이죠? 우리 이제 구청 안 가고 전자적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자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하는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도움을 좀 받는 공무원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장점이겠어요? 전자적 신고는 안 가도 되는 장점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표면적인 어떤 장단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장단점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방문은 대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행.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방문 신고는 내가 꼭 안 가도 돼요.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 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아, 나 바빠. 네가 좀 갔다 와.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전자적 신고는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시킬 수는 있는데 관청에서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 불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거 둘 다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 시험용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고 방법은 뭐냐면 전자 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우리 그 7글자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요. 2번하고 3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2번하고 3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2번은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3번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자계약을 통해서 말하자면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만약에 작성하게 됐다면 이 신고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거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신고 간주. 신고 간주 안 해도 된대. 전자계약을 하면 신고 안 해도 된대.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은 있는 건 뭐예요? 3번이겠지. 왜 가장 뛰어난 장점이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전자계약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근 요거 되게 많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급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편리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관청의 처리는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이라는 걸 이제 그 발급해 줄 건데, 요 신고 필증은 등기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전부 되어야 하고요. 뭐 대신 들어가는 거냐면 검인 계약서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뭐 받을 필요 없다.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왜? 검인 계약서 대신 관청에서 뭐를 받을 거예요? 뭘 받죠? 신고 필증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신고 필증이 있다. 그러면 뭐는 필요 없는 거야. 검인 계약서는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길게 된 거는 위에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쪽 관련해서 제재가 3천만 원 일단 과태료가 있는데요. 3천만 원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가 없는 과태료잖아요. 공인중개사법의 과태료는 얼마짜리 있죠? 우리 지난주 배우신 건데 500짜리, 100짜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신법은 과태료 금액이 막 3천만 원으로 확 늘어나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부과하냐면 허위 신고 같은 거. 허위 신고하고 거짓 신고는 다른 말입니다. 허위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허위 신고예요? 계약이 없었는데 신고 들어가는 게 허위. 계약은 있었긴 했는데 업다운해서 신고 들어가는 건 무슨 신고? 거짓 신고. 그러니까 계약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00 과태료는 거짓 신고 해달라고, 거짓 신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구, 조장, 방조. 이거 작년 본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요구, 조장, 방조. 조심하실 거는 거짓 신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개공한테 거짓 신고 해달라고 손님이 뭐 하는 거? 요구, 조장, 방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00 과태료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드리고요. 안 했거나 늦게 했거나 뭐 이런 거 다 500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는 채색을 좀 붙여볼게요. 이거는 과태료 금액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해야 돼. 100분의 10. 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은 취득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얼마짜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짜리. 어마어마한 그 과태료가 되죠. 100억이면 10억 되겠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과태료인데 요거는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까지 부과가 된다. 그러니까 허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부과해봐야 얼마예요? 최고 많이 해봐야 얼마야? 3천. 근데 요거는 상한이 없는 거지. 상한이 없잖아 이거는. 만약에 뭐 조단이다. 그러면 막 1000억 단위로 과태료 부과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제 가운데 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에 있는데 요거는 요 신고 자체가 특례 신고라 그래요. 특례, 특별한 예외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특례 신고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은 이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건 누구만 신고한다? 외국인만 신고한다. 그래서 이거를 특례 신고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요거는 한국 사람도 하고 외국 사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특례가 아닌 거야. 왜 특례가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하는 거야? 외국인만. 그래서 이걸 특례 신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령 어떤 경우 이제 그 신고하냐면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거 다 채색을 좀 잡을게요.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그리고 계약 외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그리고 국적이 변경된 외국인,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원인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외국인 제도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원인에 따라서 신고하는 날짜가 달라진다는 거. 계약을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얼마 안에 그 신고해야 되냐면 체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은. 그럼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중요. 그 다음에 계약 외, 뭐 상속, 경매, 판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계약 외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이제 신고해야 되고 국적 변경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외국인으로 이제 국적 바꾸려고 해요. 근데 부동산은 내가 뭐 할 거고 계속 보유할 거고, 그럼 이걸 계속 보유 신고라고 하는데 이것도 국적 바꾼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법적으로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국적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난 외국 국적 나 취득할래.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럴 때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물건을 6개월 안에 팔을 거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계속 보유할 거면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냐면 계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약. 계약. 근데 이 계약이 사실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넓으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 계약이 4개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답변해 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원인 계약 4개. 매매, 그다음 공급. 여기 이제 공급도 결국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환, 그리고 증여,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매, 공급, 교환, 증여라는 4가지 원으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신고하는 날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인데 매매와 공급을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럼 요렇게 가는 거야. 여기로. 왜냐면 6칸에 있으니까 매매 공급이. 그럼 이건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 30일.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매 공급, 그럼 30일 안에 신고하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계약 중에 매매 공급은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이제 2개가 남았잖아. 2개가 뭐야? 교환하고 증여. 그럼 이 교환 증여만 며칠이다? 60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0일과 60일 중에 기한이 뭐가 더 빨리 도래하는 거예요? 30일. 그러면 30일짜리를 했으면 특례 신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둘 다 신고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그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매매 공급은 무슨 신고하면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되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외국인 등의 취득 특례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제외된다. 이런 얘기. 둘 다 신고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요게 외국인 제도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다 별 2개 잡을게요. 매매 공급은 30일짜리만 하면 된다. 그러면 특례 신고는 할 필요 없다. 그러면 60일짜리 신고하는 거는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만 60일짜리 신고하는 거야? 교환과 증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건 계약 뭐 이런 거 다 물건 같은 거는 다 동일하고 관청도 동일하고요.
신고하는 방법은 방문 신고가 있습니다. 일단 방문 신고, 방문 신고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고, 그러니까 그 입력하는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왼쪽에 요 전자계약이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들어가냐면 답변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이미 배우신 건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가 뭐 있죠? 매매하고 임대차밖에 없어. 매매하고 임대차. 그러니까 여기 임대차 쪽에 전자계약 시스템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임대차도 전자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야. 전자적으로는 요거 교환증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신고하면 확인증, 왼쪽은 신고 필증인데 여기는 신고 확인증이라는 걸 주고, 오른쪽은 다시 신고 필증을 준대. 지금 요거 잘 보시면 하나의 법이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신고 필증.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신고 확인증. 여기는 다시 신고 필증.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는지 제가 알려드릴게. 제가 이거 엄청 고민해봤거든. 이거 왜 그러는지.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이 국민이나 아니면 시민, 뭐 혹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있잖아요. 그냥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 개무시하는 거냐면, 아니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만들 거야. 특별히 이거를 확인증이라고 하고 여기는 필증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이 법마다 보면 그 내용을 약간씩 달리 해놓는 이유는, 그러니까 통일시키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부신법에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사교시 때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떨어지면 이의 신청 얼마 안에 해야 되죠? 불허가 1개월. 그 불나면 119 배워봤잖아. 근데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며칠? 30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뭐는 1개월, 뭐는 30일.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야. 1개월과 30일이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법에 똑같은 주제 안에서도 1개월,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통일시키고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거 왜 해줘? 귀찮게 그냥 있는 대로 둬.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이게 신고 확인증 만들 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확인증으로 주고 여기는 필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좀 통일시켜주는 게 맞죠. 뭐로 통일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고 필증 아니면 신고 확인증? 필증? 아니면 확인증? 뭘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한번 해봐요. 이게 신고 필증으로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고 필증, 신고 확인증 이거 둘 다 별로고 신고 확인서로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고 확인서. 왜냐면 이 무슨 증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증. 이게 일본식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쓰고 요즘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서 용어를 바꿨단 말이에요. 뭐로 바꿨죠? 우리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그게 왜 바꿨냐면 이제 일본식 표현을 안 쓰려고 바꾼 거야. 그건 공인중개사법은 그 필증 이런 말 안 쓴다고. 그거는 이제 그 일본식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근데 이건 아직도 이런 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확인서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제도마다 약간씩 표현이 달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고요. 이거를 다르게 해서 예를 들자면 필증을 확인증으로 만약에 함정 걸어가지고 틀리게 하고 이런 출제위원이 있으면 그 출제위원은 정말 나쁜 놈이고 그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안 되냐면 필증하고 확인증하고 법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건 없고 내용이 좀 약간 달리 돼 있다. 근데 이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제도에서 그 제재가 좀 중요해요. 얘는 300짜리 과태료, 100짜리 과태료가 있는데 요거 두 개 다 잘 나옵니다. 300짜리, 100짜리 두 개 다 잘 나오고 300짜리는 며칠짜리 신고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거예요. 60일. 그리고 100만 원짜리는 몇 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거 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일짜리는 뭐죠? 원인이? 60일짜리 원인이 뭐야? 그 교환증이요. 즉 계약. 그다음에 6개월짜리는 뭐였죠? 계약 외의 원인과 그다음에 계속 보유. 뭐 국적 바꿨을 때 뭐 이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지금 이제 3연속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고, 얘는 일단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 딱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일단 신고 지역과 신고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할 게 없어요. 이건 요거하고 요거가 제일 중요하고, 출제를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좀 연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다른 애하고 다르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나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는 전국에 걸쳐서 신고하잖아요. 근데 얘는 전국적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만 신고한단 말이에요. 이 특정 지역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앞자만 한번 좀 써봤는데, 시군, 자치구, 여기가 이제 신고 지역이에요. 그럼 하나씩 좀 우리 설명을 좀 드려보면, 맨 앞에 특이 무슨 특이죠? 이거 특별시는 아니고, 그러니까 세종시를 뭐라 그래요? 특별자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자치시가 여기 맨 앞에 특이고, 지금 특별시는 여기 안 들어갔어요. 맨 앞에 특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이 뭘까요? 두 번째 특,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뭐 이렇게.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3개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제주도랑 강원도랑 전북 특별자치도, 이렇게 전북까지 올해부터 전북도 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시는요, 무슨 시 아닌 시, 세 가지 시 빼야 되는데, 일단 특별시 아니고, 그 다음 광역시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특별자치시 빼고,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 보통시, 뭐 그냥 일반시 뭐 이런 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뭐 고양시 이런 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군 지역도 신고해야 되는데, 군 지역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광역시 안에 있는 군, 그리고 경기도 안에 있는 군만 신고한다. 우리 하나씩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인천에 가면 옹진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뭐 거기 신고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고, 광역시 군이니까. 그리고 경기도 무슨 군? 양평군 뭐 이런 데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어때요? 그 충청남도에 군이 뭐가 있을까요? 충남에 군이 뭐가 있지? 보령은 시 아니에요? 보령은 시 같은데 왠지? 서산도 시된 지 오래됐어요. 서산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서산 엄청 큰 도시인데, 서산 한 30만 명 됩니다. 서산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서산군이에요. 서산시에 서산시. 당진. 어디가 있을까요? 강원도 한번 해볼게요. 강원도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맞죠? 정선군. 그러면 정선군은 신고해요, 안 해요? 강원도 정선군이면 안 해요. 왜냐하면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원도가 특별자치도이기는 하지만 그 중층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강원도 정선군은 신고 안 하는 지역이에요. 전라북도 무주군 이런 데도 신고 안 합니다. 그래서 요 군 지역으로 그러니까 끝나는 지역이, 신고하는 지역은 광역시 안에 있는 것과 경기도 안에 있는 지역만 신고한다. 그리고 자치구는 어디 밑에 있어야 이제 신고 지역이냐면, 여기에 이제 드디어 특별시가 나오고 광역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랑 어디 밑에 있는 구가 신고 지역이 되는 거예요.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신고 지역이에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전부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한다. 서울특별시. 왜? 서울특별시 밑에는 25개의 뭐가 있어요? 구가 있으니까 다 신고하는 거예요. 고양시는 신고해요, 안 해요? 고양시 왜 신고 안 해야지? 고양시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시에 들어가니까. 그럼 고양시에 구도 몇 개 있잖아요. 거기도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구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라서? 시라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쓸 때가 요거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
그 특별자치도에 대한 얘기는 얘는 개공하고 상관없고요. 당사자가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군구에 신고하고 보증금 얼마 넘을 때 신고해야 돼요? 6천 초과. 보증금 6천 초과, 월차임은 얼마 초과? 30만 원 초과. 6천 혹은 30만 원이 초과할 때 신고한다. 예, 여기 위에도 별표 해주시고 35회 본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제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을 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그럼 거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럼 포인트가 뭐야? 조치원읍이 포인트예요? 세종특별자치시가 포인트야? 세종특별자치시가 포인트지. 그럼 뒤에 있는 조치원읍을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여기 읍 단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읍 나오는 순간 얘는 신고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고 조치원읍이 뭐 조치원읍이야? 세종특별자치시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고를 해야 되는 지역 맞는데 그 다음 말에 뭐라 그랬냐면 6천에 30 이렇게 준 거야. 그 임대차인데 6천에 30. 자, 그럼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초과해야만 신고한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들어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임대차인데 1000에 50만 원짜리 임대차, 1000에 50짜리 임대차가 이루어졌대. 신고해요, 안 해요? 해야 돼. 왜 해야 돼? 30만 원 넘으니까. 예, 30만 원 넘으니까 그때 신고한다. 예, 이제 30일 안에 신고 들어가야 되고 똑같고. 예, 그다음에 요 임대차는 전입신고 잠깐만요. 아니 저기구나. 이거는 신고 방법이 아니구나. 방문신고라고 해야 되는데 신고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동일합니다. 예. 내용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고필증 발급해 줄 거고 여기다 이거 적어 주실 건데요. 전입신고라는 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지? 주민등록법상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만 세 글자 뭐가 생기죠? 대항력. 대항력이 생겨야 우리 안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 뭘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 예,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를 좀 질문을 하시는 편이냐면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면 결국에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각각 의제되는 것이지 요거 했다고 다 의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각각 의제. 그러면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뭐 하고 뭐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전하고 크게 달라질 건 없고. 그리고 3번은 주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때. 자, 주택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면 임차인한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안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뭐가 좋으냐면 그 임대사업자가 나를 위해서 보험도 들어주지만 신고도 다 옛날부터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신고가 들어갔으면 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신고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임대차 신고 자체가 시군구에 받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하는 신고랑 똑같은 관청에 가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할 필요 없다. 자, 주택임대차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00과태료밖에 없는데 이거는 왜 좀 신고가 좀 액수가 낮으냐면 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누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약의 당사자니까 누가?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서 임차인. 근데 임차인한테 막 500 때리고 3000 때리고 그럼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과태료 즉 100만 원짜리 과태료만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허가제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넘어와서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별 3개 잡으시고요. 여기서 해마다 2개 내지 3문제가 아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두세 개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주제에서 2개 내지 3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큰 틀의 흐름은 잡아봤는데 세부적인 거 한번 볼게요. 물건은 아까 3가지가 뭐라고 얘기했죠? 토,
건지, 예, 그죠? 예, 토건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무슨 계약을 신고해? 매매 계약 신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합쳐서 부르는 거야. 토지, 건축물을 합쳐서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런 부동산에 대한 무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예, 그러면 신고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입주권 요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고, 매매 계약은 쓰던 거 거래하는 거라 그랬죠, 제가? 예, 그래서 중고 한번 써볼게요. 중고 거래. 그럼 얘는 부가 가치세가 발생하고 아니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중고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니까. 근데 공급계약은 최초로 공급하는 거예요. 최초로 공급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던 부동산을 만들어서 뭐 건축을 하거나 조성을 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공급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이 최초로 공급한다. 그럼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가 뭐예요? 바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부가가치세가 얘는 생기고 안 생기고? 생긴다. 여기다 별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공급계약에만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른 법률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시험에 이거를 함정을 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뭐 하나만 좀 적어 주시냐면 주택법 하나만 적어 주시고, 주택법. 그리고 의외로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 법이 하나 있는데 건축법이 여기 안 들어갑니다. 건축법 하나 안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공법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주택법과 건축법의 근본적 차이가 뭐 있냐? 주택을 공급할 때의 어떤 차이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주택을 공급할 때 건축법에 의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택법에 의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잖아. 근데 궁극의 차이가 뭘까요? 그런 거는 안 배우시나? 배우기는 하죠. 우리 저 건축법, 주택법 배우잖아. 그죠? 궁극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하기 전이고 주택법은 주택 다 지어놓고 한다고? 아니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량의 차이가 있어요. 물량. 예. 그래서 얘는 몇 세대 몇 호 이상. 그거 맞아. 그거 얘기하면 돼. 30세대. 예. 얘는 30세대 30호 이상일 때 주택법 적용을 받고, 그죠? 다시 주택을 공급하는 물량이 30세대 30호 이상이면 주택법의 적용을 받고, 이상의 반대가 뭐야 그러면? 미만 아니에요. 그러면 30세대 30호 미만이면 무슨 법 적용을 받고? 건축법. 그러니까 30세대 정도 넘는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만 신고해. 나머지는 신고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 개념에 대한 차이 좀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보면 지위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럼 지위가 기역번에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이랬으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아파트 공급받은 지위인 분양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법 시간에 요 법 배우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야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면 떠오르는 사업 없어요? 재건축, 재개발. 네, 그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우리 세 글자로 뭐라 해요? 입주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슨 권과 무슨 권? 분양권과 입주권. 뭐 이런 것들, 분양권과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을 지위라고 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 이 지위를 사고팔고 할 때 등기하고 넘어가요? 아니면 등기 없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요? 투기 과열 지구는 아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딱 되면 이거 전매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사고팔고 할 때 등기하고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예, 그래서 얘를 같은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매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거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매매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매계약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쓰는 매매하고 여기 매매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얘는요 등기하고 넘어가는 매매야. 등기하고 넘어가는 거. 전매는 등기 없이 넘어가는 걸 전매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그 차이도 있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일단 얘는 부가세가 생겨. 왜 부가가치세가 생기느냐? 매매인데. 예? 근데 여기는 중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받은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총 분양가가 뭐 한 15억인데 그 15억 안에 부가가치세가 한 1억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 근데 계약금, 중도금 정도까지만 냈고 아직 잔금은 안 치렀어요. 그 상태에서 이 분양권을 팔으려고 해. 그러면 내가 낸 뭐 한 3천만 원에 이미 부가세를 냈다면 그 부가세는 내가 받고 빠질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낸 거니까 그냥 내가 국가에 그냥 내는 걸로 그냥 끝낼 거예요? 받고 빠져야지. 내가 세금 낸 거는 내가 분양권을 전매했으니까 나 받고 빠질 거잖아.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가시킨다라는 개념이야. 전매 계약은 부가가치세가 상대방에게,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최종으로 소비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매 계약은 부가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 다시 해볼게요. 부가세가 생기는 거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계약하고 무슨 계약이 부가세가 생겨? 공급이랑 전매계약. 이 전매계약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공급하고 전매계약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생긴다. 그러면 순수한 의미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거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가세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대행신고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신고만 대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방문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방문만 대행 가능하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야? 전자적 신고는 대행할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당사자가 이제 누구를 시킬 거면 무임장 뭐 이런 거 써줘야 돼요. 무임장. 그리고 신분증 사본 이렇게 복사해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인감증명서는 안 들어갑니다. 법인의 경우만 인감 들어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인감은 안 들어가고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신고 의무자 중에 개공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때는 누가 그 신고를 대행할 수 있대? 우리 소공이가 이걸 대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소공이는 그 우임장 가져가야 되느냐 안 가지고도 된다 이거예요. 왜? 관청에서 소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고용신고라는 걸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 한해서 가능하며 우임장 안 들어가도 되는데 대신 소공도 이건 가져가야 돼. 뭐를 가져가야 돼? 자기 신분증. 그래서 신분증명서라고 할게요. 신분증명서 요거는 가지고 가서 제시하고 대행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뭐는 안 낸다고요? 우임장 뭐 이런 거 인감증명서 당연히 안 들어가죠. 해제 등 신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해제 등 신고는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한 번만 좀 적어 볼게요. 뭐를 좀 적으시냐면 중요 표시를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일단 그 거래가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계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매매하고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고해야지. 신고 며칠 안에? 30일 내에.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신고의 목적은 어떤 거를 알리는 거죠? 신고한다 그랬잖아. 뭘 알린다는 거잖아. 뭘 알린다는 거야? 관청에다가. 나 뭐 했어요? 계약했어요. 그래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신고는 조금 뭐랄까 좀 긍정적인 거지. 계약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세금도 낼 거고요. 뭐 언제까지 등기도 할 거고요. 이걸 알리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신고한 이후에 등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신고 이후에 등기 전에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거예요. 여기서 해제 등이 됐다고 하면 해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효
취소 이거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해제 등이라고 해요. 무효, 취소, 해제 이거 합쳐서 해제 등이라고 하는데 깨졌다 이 말이에요. 뭐가 깨졌다는 거야?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신고해야지. 네. 그래서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며칠 안에 하냐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고 이 신고는 왼쪽에 있는 신고하고 전혀 다른 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고는 우리가 계약을 했으니까 뭐 언제까지 뭐 잔금 치르고 뭐 세금도 언제까지 낼게 이 신고라면 이건 왜 하는 거예요? 이 신고는 계약이 깨졌다라는 신고를 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신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랑 이 신고의 주체가 달라야 되겠죠. 주체가 달라야지. 자, 그러면 이 신고는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 만약에 개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개공 없으면 당사자. 근데 여기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해제 신고를 할 때 개공의 심리 상태가 어때요? 응?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이 해제 신고할 때 개공의 심리 상태가 왜 안 좋으냐고요. 나 지금 계약이 깨져가지고 보수도 좀 못 받게 생겼고 열받아 죽겠는데 뭐까지 하래? 이 신고까지 하래. 여러분이 개공이면 이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예, 나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개공 너 하지 마. 개공한테 너 하지 마. 그럼 누가 해?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좀 중요한데 별표. 당사자가 그러면 이 신고 안 해봤잖아요. 당사자가. 근데 이 신고는 해봤어? 당연히 안 해봤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당사자들이 개공한테 그렇죠?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우리가 돈은 줄게. 뭔 돈? 중개보수 줄 테니까 중개보수 줄 테니까 뭐만 좀 해줘. 이 신고만 좀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공의 입장에서 이거 신고해줘도 되고 하면 큰일 나고 해줘도 되고 그럼 해주면 이건 의무예요? 아니면 권한이에요? 이건 권한사항인 거지. 그죠? 권한이면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해야 돼?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표현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요거는 의무예요. 개공이 있다 그러면 이건 개공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해제 신고는 최근에 이제 지금 2년 연속 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이거 끝말이 있잖아요. 끝말. 하여야 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계속 출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해제 등 신고는 주어가 당사자면 신고를 뭐 해야 돼? 하여야 하고 며칠 안에? 30일 안에. 그리고 주어가 뭐이면 개공이면 신고를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다는 채색도 좀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른 제도의 관계. 일단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무엇 받은 것으로 볼 거냐면 거민의제.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무 관련성이 없다. 무관하다. 왜 무관하냐면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어디 가서 받죠? 시, 구, 읍, 면.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 군, 구잖아요. 그러면 관청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관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전허가, 그러니까 뭐를 받았어도 이 얘기예요. 허가를 받았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여기다 별 2개. 허가를 받는 것과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허가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계약을 해도 괜찮아요? 허가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예요, 관청이. 그러니까 알려줘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도 우리 채색 잡으시고 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항목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경우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얘기하는 거야? 매매와 공급. 뭐 이거의 경우에는 특례 신고, 이건 안 한다. 애초에 안 한다. 왜냐하면 특례 신고는 뭐하고 뭐만 하니까 교환과 증여만 하니까 전혀 그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요거는 제외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